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이모 씨,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했다라는 녹취 정황이 담긴 파일 MBC, JTBC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자, 임 전 사단장은 VIP한테 구명한다 이 내용 관련해서 이모 씨가 사령관, 김기한 사령관을 지칭하는 것이다. 사장을 지칭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VIP를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VIP면 글쎄요, 사장님을 VIP라고 할 수 있을지요. MVP라고 합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이상한데요. 통상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말로 보이는데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크게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면서 찾아낸 뉴스토마토의 보석 같은 단독 보도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저희 뉴스 인사이다 지난달에 한국 수자력 수자력 원자력 수력 원자력이죠.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대중국 중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의혹을 고발한 제보자분을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후속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강창호 기술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네. 한국 수력 원자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네. 자, 지난해 시간에 방송 또 나갔었잖아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정확하게 딱 한 달 전에 6월 네. 11일 딱 오늘, 그때입니다. 11일 됐으니까 그때도 이제 2020년에 제가 또 고발한 내용이 있었고 네. 또 이제 그때 이제 개부 고발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에게 친절했던 분들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급소를 찔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피하 식별이 됐다. 아, 조금 불편했다 이 말씀이네. 방송 네. 이후에 적과 네. 아군이 딱 식별이 됐다. 지금 예. 앞으로 제가 지금 준비한 그 좀 선물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도 선물이 하나 나가는데 요거 선물 알겠습니까? 오늘 예, 방송도. 삼중수 선물인데 예. 나머지 선물이 한 3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저한테 아하. 공세가 올 것 같은데 아무튼 2020년에 경험했던 거하고 패턴이 좀 유사해서 패턴이 같다.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네. 좀 질문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과거에 제가 이제 우리 저 회사에 네. 블라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게시판이죠. 블라인드 게시판. 네, 블라인드가 익명이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을 악마적 프레임을 만들기가 참 좋습니다. 아,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내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인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이제 조폭도 동원했고 네. 횡령도 했고 삥땅도 했고 그런 식으로 아하. 완전히 매도가 돼 있거든요. 예. 뭐 익숙한 패턴이라 제가 뭐 마음 여유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도 그랬고 뭐 네. 어쨌든 간에 각오한 길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고 또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방송에서는 우리 한수원에 중수를 헐값 매각했던 거 이거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중수가 아닙니다. 네. 삼중수소 이것도 헐값에 팔았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정확하게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게 중수 이제 킬로그램당 300불 했던 네. 중수를 40불에 예. 그것도 중국에 넘겼고 네. 중국에 넘겨간 중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안보 관점에서 수사를 좀 요구를 한다. 네. 저는 290억에 대한 배임을 수사 의뢰를 했지만
예, 그 관점이었고 오늘은 훨씬 비쌉니다. 네. 삼중수소는 예. g당 12만 불입니다. 오, 비싼데요. 딱 들어봐도. g당 12만 불이라고요? 예, 그런데 근데 그 놈을 이제 g당 이제 이거를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예. 도매가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3만 불 정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킬로그램으로 하면 좀 싸지네요, 많이.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만약에 우리 핵융합로 이터라고 하는데 네. 거기 개발되는 데다가 이제 공급하게 되는 경우는 대량으로 줄 때 킬로그램이 대량이고 50g 이하는 소량으로 해서 네. 12만 불인데 12만 불짜리를 2만 7천 불에 야, 특별하게. 왜 그래 팔아요? 그 비싼 거를. 그래서 이게 특정한 목적이 음흠. 특명을 부여한 특혜 업체한테 네. 준 것이 아닌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특혜 업체한테 준 거를? 이게 이제 저희들을 이제 네. 원래 2014년에 이제 한수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조석 사장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 때 이제 월성 삼중수소를 어떻게 자원화하겠다는 추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때 그 기본 계획에 한수원 자체 사업으로 네. 어떻게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 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기본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소량 공급, 대량 아까 지금 50g 이하는 소량 공급을 하고 예. 12만 불을 받는다. 그렇죠. 대량은 이터 같은 곳에다가 공급을 하고 3만 불을 받는다. 3만 불을 받는 게 그게 목적인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그 기본 계획을 다 무시해버리고 무시하고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특정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특명이 있는가. 아하. 특히나 지금 삼중수소는 아주 예. 무서운 애거든요.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삼중수소 아무리 애청자분들도 아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저같이 좀 문과 나온 사람은 수소 H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삼중수소가 어떤 물질인지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지 그거를 좀 짧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저번에 한번 이제 네. 중수 얘기했었잖아요. 중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소 하나 있는데 수소는 양성자 하나 네. 있고 여기 하나 붙으면 중수가 되고 네. 중수가 이제 중성자가 하나 더 붙으면 세 개를 삼중수소가 되는 삼중수가 되는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익숙한 단어잖아요.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1년에 방출하는 삼중수소 총량이 이제 g 단위로 표현하면 네. 0.06g입니다. 근데 40g이에요. 네. 이 정도 양이면 우리가 수소폭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후쿠시마 때문에 0.06 나오는데 저 난리를 쳤는데 네. 49라면 엄청난 양이 지금 나온다는 거네요. 후쿠시마보다 666배. 무섭죠. 숫자가 666. 666 하필이면. 그래서 이 수치는 이제 충분히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실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고. 되게 무서운 거네요. 이게 이제 이 정도 양이면 예를 들면 예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핵폭탄, 원자폭탄은 지금 우리가 여기 옮겼잖아요. 네, 지금 광화문. 광화문입니다. 예. 광화문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지만 예. 수소폭탄은 지도상에서 서울을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좀 더 예전에 차로분바 정도의 예. 수준이면 경기도를 사라지게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전략 물자이자 특별 관리가 필요한 그런 물질이다. 삼중수소를 허술한 중소기업에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수소가 중수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좀 몇 배나 지금 더 위험하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매우 신중하게 취급하고 판매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판매 과정에서 우리 기술사님 보시기에는 매우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히나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지금 이건 그냥 우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핵 기술을 굉장히 첨단화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바이든 미국 대선에 코앞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모션이 엄청 노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7차 핵실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안보의 그 치명적인 뭔가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재료가 지금 사실 이 삼중수소다. 삼중수소라는 거죠. 이거를 네. 우리가 있는데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떤 기업에 헐값으로 팔았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적인 이익에 이제 배임에 저는 네. 부분을 고발을 하는 거고요. 예. 배임의 그 금액은 그러니까 12만 불을 2만 7천 불에 40g을 보냈으니까 약 50억 정도의 손실입니다. 손실 입혔네요. 손실 그 50억을 한수원에 예. 개념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음흠. 이게 이렇게 안보가 중요한 이 왜 시기에 어설프게 사느냐. 왜 이런 회사에게 예. 그리고 마침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 이 회사한테 제3국으로의 수출을 전제한다는 것을 변경 승인을 해줘요. 그것도 문제네요. 그래서 북한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 지난번 중수 문제도 예. 중수도 중국에 넘어갔다고 했지만 또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확실한 그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마침 중국에 넘기고 나서 그 해 12월에 북한에서 삼중수소를 자체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지금처럼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중동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문제도 있지만 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안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명백하게 밝혀서 그 안보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박영진님께서 사서 또다시 팔아도 남는 거고 이게 중개무역에서 앉아서 돈 먹기 아니냐 이거 우리가 왜 한수원이 이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문제가 수의계약인 것처럼 하면서 수의계약이면서 공개 경쟁 입찰하는 것처럼 형식을 만들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식행위 아닙니까? 이러면? 예, 그 우리 자산관리공사 이제 거기에 온비드라는 곳에다가 네. 이게 여기다가 공매 처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매된 것처럼. 경쟁하는 걸로 했는데 예. 자격이 된 업체가 여기 오직 하나이고 말만 경쟁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네. 뭐 국정감사나 불러와서 너 이거 왜 어떻게 했어? 우리 경쟁했어요. 라고 경쟁했어요라고 하려고. 명분 딱 보여요. 그림 포장은 이렇게 딱 해놨는데 아주 그 전형적인 어떤 이제 그 감추기 네. 그다음에 그 아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공을 들인 게 제가 이제 전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저는 다 파악을 했는데요. 거기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사전에 이제 감사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면책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약 이 기업이 여기 오는 데까지 2017년부터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특별히 이렇게 특혜를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회사한테 그 기술을 주고 네. 사람도 주고 예. 돈도 주고 돈도 주고. 이거 어쩌자는 건지 그 회사 뭔가 좀- 특별한 미션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 들어요. 업체가 지금 에이젠 코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파악한 바로는 에이젠코. 왜 한수원이 이렇게 특혜를 주는 또 삼중수소를 이 회사한테 파는 겁니까? 에이젠코어. 그래서 그 업체가 2017년에 네. 우리 한수원에 노크를 시작했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특별하게 전수를 해줍니다. 삼중수소 관련, 네. 용기 관련, 그리고 특별한 우리 이제 1급, 우리 이제 원전 감독법, 그러니까 이해관계되는 회사에 정관을 보낼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네. 우리 회사에서 잘 훈련된 특수 요원이 또 글로 갑니다. 한수원에서 네. 잘 됐던 사람이 그 회사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사가 되어서 네. 또 이런 특별한 선물을 또 줍니다. 와, 이것도 뭐 좀 다른 의미의 전관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원전 마피아라는 단어가 생겼을 때 원전 네. 비리 있을 때 예. 원전 감독법이 생겨서 그 감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충분한 업체에다가 재취업을 금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일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직접 그곳에 가서 이사가 돼가서 하시고 회사가 어떤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 회사에 우리 회사, 우리 한수원의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한다. 이런 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상당하게 이거는 이제 산업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데 음흠. 이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 왜 한수원이 예. 헐값에 이 에이젠 코어 한테 헐값으로 삼중주소를 팔았다고 우리 기술사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저번에 이제 지금 말씀을 네. 드렸는데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을 특별한 건데. 임무, 어, 특명이 있지 않는가. 어허. 근데 저번에 한번 우려했던 거, 음흠. 그 중수에 가서 중수 팔면서 차액이 290억인데 네. 그 290억이 그 월성 1호기 사건을 했던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정재훈이라는 사람은 재판을 변호사 30명을 넘는 변호사를 데리고 재판을 4년째 하면서 네. 이번 총선 때 창당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창당을 하니까 재산 내역을 봤는데 재산의 현금 내역이 엄청 많아요. 돈이 많다. 아니 그런 재판을 하면서 돈 한 푼 음흠. 안 드는가? 그러면 이 재판을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다. 요거 근데 연관성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지 예. 않을까? 연관성 있을 수 있다. 예. 자, 돈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현재 지금 재판 상황도 공유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지금 네. 그 월성 1호기 이제 그 경제성 조작 사건은 제가 고발을 해서 네. 대전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1심 재판이 지금 4살이 됐습니다. 4달? 4살. 아, 4년이 됐다고요? 네. 저 깜짝 50 놀랐어요. 공판이 56회차. 야, 아, 정말 저도 근데- 변호사지만 참 고통스럽습니다. 말만 들어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예. 지금 앞으로 그 10,000페이지 되는 분량을 네. 그 공소장을 다 부정을 해놓은 상태라 예. 추가 증인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아하.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안 끝날 것 그때 같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게 네. 이제 지금 대전 재판이고요. 음흠. 또 제가 재판받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제가 울산에서 재판받고 예. 있는 것은 제가 한 월성 1호기 공익신고를 하니까 네. 저를 사찰하는 인원이 있어서 음흠. 제가 사찰하는 제 동향조사 그 어떤 A4 2장을 네. 제가 출력을 해서 저 사찰받고 있어요 하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네. 이거를 건조물 침입이라는 제명으로 건조물 침입. 네, 해서 이제 저를 이제 고발하고 어허. 워낙 이제 고발량이 한 400페이지 되니까 예. 검사도 기우뚱기우뚱 하다 가우뚱가우뚱 결국 하다가 주거 침입이에요? 네, 주거침입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울산지검에서 아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참.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울산 법원에서 이제 그 저를 고발한 그 고소인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네. 했어요. 2시간을 증인신문을 하는데 음흠. 검사가 물어요. 왜 고발했어요? 무슨 근거로 했어요? 근데 10가지를 물으면 8가지를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답을 못했네요. 고발한 모릅니다. 사람 자체가. 기억이 그래서 검사가 예. 황당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뭐 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인지 또 요 질문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내부 고발자십니다. 네. 좀 의롭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 내부 고발자들한테도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네. 저를 제가 내고 고발했을 때 저 정재훈 사장을 대신해서 저를 가해했던 사람들이 네, 대부분 저의 이제 동료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가해했던 정재훈 사장을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저를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까지 다 제가 법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거웠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이제 넘어갈라 했는데 저를 기어이 이제 법정에 세우는 보면서 저 이제 결국 이제 증인 신문으로 해서 그때 민낯이 다 드러나게 네. 됐는데 제가 아마 그 이 문제로 인해서 한 그 추가 법적 대응을 이제 해야 될 사람이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서 한 50여 명이 될 것 같습니다. 50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힘겨운 법정 싸움을 계속 이어갈 텐데 좀 제가 공익신고자로서 좀 그 대한민국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분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죽을 각오가 아니면 절대 공익신고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예. 뭐
끝까지 어려운 싸워서 일인데 너무 네. 힘들다 이 말씀을 네. 얘기하시는 거네요. 저도 저기 호화 요트 타고 예.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중고차 100만 원짜리 네. 그 속도 120km 넘어가면 과열 램프가 뜨는 이제 중고차 100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는 이제 도산 강창호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죽을 각오가 아니면 공신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지금 사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이기도 하지만 프로토늄과 삼중수를 생산하는 군수 공장 이 월성 1호기를 지키기 위해서 네.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길, 의로운 길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뉴스 토마토는요,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늘 고군분투 중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항상 길을 열어놓고 있고요. 많은 제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호 해결료 기술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화이팅입니다. 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이 들여다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자, 오늘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또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네, 잘 뵙습니다. 계셨죠? 예. 네. 자,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메타보이스 부대표 김봉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실력자고 능력자십니다. 자, 쇼미더민심, 저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조사 개요 좀 소개해드리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됐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LS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2.5%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본 게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자,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이 32.9%였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1.5%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64.9%로 나왔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1.7%가 상승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월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경북청의 불송치 최종 네. 결론이라든지
대통령의 최해병 특검 거부권, 음흠. 전자결제 부분까지는 이 이슈에서 좀 이 여론조사 응답층이 체감할 만한 이슈로 꼽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미국 해외 출장도 이슈가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불거지고 있는 이종호 녹취록 이른바 네. 이제 이 녹취록권은 이번 조사에 좀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 조사 기간이나 시간만 두고 봤을 땐 그런 것 같고요. 표집 성향은 보수가 333명, 중도가 412명, 진보가 257명으로 조사가 됐고 네. 이번 주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 30% 초반대를 그렇죠. 기록하고 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봉신 대표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30% 초반이긴 한데요. 예.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네. 긍정 평가가 좀 높게 나오네요. 아하, 요게 ARS라서 그렇습니다. ARS라서 좀 그런데요. 네. 아마도 이제 A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관여자들이 네. 많이 이제 모이는데 음흠. 역시 뭐 대통령 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네. 좀 조금 더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이거 추이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지난 2월 달에는 한 40까지도 이제 나왔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는 좀 낮아져서 32인데 예. 뒤에 또 이제 정당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여당 지지도보다도 국정 긍정률이 더 낮은 비율이다. 그렇죠. 그럼 여당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빠지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대통령 긍정률이 오히려 여당 지지도를 잡아서 더 못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한 1, 2주 동안은 여당이 이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 지지도는 좀 더 높아질 텐데 그럼 국정 긍정률이 얼마나 같이 동반 상승하느냐 네. 아니면 꺾이느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동방상승할 수 있을지. 사실은 계속 줄곧 30% 초반입니다. 저희 조사 봐도 중간에 20%대도 갔지만 대략 한 30% 초반, 뭐 중반까지 간 적도 있지만 대부분 머무는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조사인 리얼미터도 그렇게 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뭐 반등할 만한 뭐 그런 요인은 없다고 두 분도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전당대회 얘기를 하셨어요.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를 하면서 전당대회 우리 결과를 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결선 투표를 만약 한다면 예. 한동훈 대 원희룡 두 사람이 붙었을 때 예.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예. 요거를 질문했는데 이 결과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전제를 하자면 이제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당원들 대상으로 네. 한 게 아니고 여론조사 응답층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결선 투표에 실제 한동훈과 원희룡 후보가 각각 올라갔을 때 누구를 당대표로 지지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47.8%로 뭐랄까 상당히 높은 그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21.3%, 또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응답도 27.7%로 높은 편이어서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70세 이상은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선택한 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김봉신 대표님 보실 때는 이 정당별로 뭐 지지자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상당하죠. 이게 지금 예. 방금 말씀 주신 그 차트의 47.8대 21.3이라고 하는 그 수치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바로 이제 사용되지 않고 예. 사실은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다시 예.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든지 이제 다른 예. 정당 지지자들을 이제 빼고 나머지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합니다. 더 72.8. 높겠죠. 예. 72.8대 그 원희룡 전 장관은 22.7이니까 예. 거의 일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장관무응답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31.4대 11.8이니까 크게 봐가지고는 한 3배 정도, 3배 가깝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60.3%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당심으로 반영된다면, 이 민심이 당심으로 반영된다면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일방적으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대2입니다. 8대2입니다. 당원 네. 80, 민심 20%인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원희룡 전 장관이 그래도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압도하는 상황이거든요. 문자 사건, 예. 이른바 익십 문자 사건.
이거 안 먹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박영식 에디터? 지금 분위기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텔레그램이 공개가 되면서 네. 노골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의 하나로 저는 봤고 실제로 이 국면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여타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네. 수치들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르겠으나 뭐 여러 취재 경로를 통해 저도 종합적으로 정보를 분석을 해보면 한동훈 캠프 쪽 분위기가 고무적이기도 네. 하고 실제로 이 텔레그램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뭐랄까 한동훈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조차도 이대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토론회를 통해서도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이건 네.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텔레그램은 어느 쪽에서 나왔는가 김건희 여사 핸드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네. 세상에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텔레그램의 원 목적은 80 당심 아까 말씀해 주신 예. 그 전당대회 룰 80대 20 중에 80%의 당심에 한동훈은 배신자다. 한동훈 때문에 지난 총선을 패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예. 근데 다만 이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몰입하지 않고 바라보면 누군가는 전투에선 승리할 수 있는데요. 전쟁에선 패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대 분열로 가는 전초전이라는 걸 각자 다 모르고 지금 이 상황에만 몰입해가지고 과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정말 다 죽는다. 이거를 알면서도 이 상황에 너무 몰입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당원들을 위해서 또 집권 여당을 위해서 미래 비전과 같이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반장 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네가 뭐 어땠다. 예. 과거에 네 잘못이다. 과거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어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은 아예 사과할 마음이 없었던 걸로 파악된다는 폭로까지 세게 해버렸어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너무나 한동훈 후보자가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아마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문자라든지 뭐 별의별 걸 내는데 우리 박영식 에디터 말대로 미래가 아닌 과거로 하고 어쩌면 이거 계속 공개되면 국민의힘 입장이 좋지 않은 얘기예요. 개입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지율을 흔들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지금 전대를 준비하는 네. 상황에서의 지지도는 크게 흔들 수 없다라고 흔들 수는 이제 없다. 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김건희 이 여사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그렇죠. 굉장히 두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당심을 그러면 윤심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윤심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총선 이후에 거의 과거 이제 집권 초기하고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윤심이 당심을 추동하는 힘은 지금 많이 잃었고 오히려 당심과 민심이 좀 더 동조화되는 현상을 볼 수도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대 나머지 세 후보를 놓고 보면 마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 세력인 것처럼 보이고요. 보이죠. 예, 나머지 세 분은 뭐라 그럴까 과거에 방금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 잘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좀 더 가까이 계신 것처럼 보이기 수구로 때문에 보여요. 예. 이름 아니 모양새에서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지만. 구태대 뭐 혁신 뭐 비슷하게 이렇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지고 갈 포지션이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 두 사람을 이렇게 결선에 붙여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뭐 거의 유사한 결론인데 네. 이렇게 양자 대결로 좁혀 보니까 네. 원희룡 후보와 붙였을 때보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줄어드는 격차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47.87% 예, 이렇게 나오고요. 나경원 의원은 25.2%, 네. 그리고 지지 후보가 없다 24.6%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네. 전 지역이나 전 연령층에서 여기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답변이 다수로 보여지고요. 네. 뭐 나경원 후보 역시도 이 여론조사 응답층에서는 친윤 내지는 이제 범친윤으로 인식하는 여론조사 응답층들의 어떤 그런 평가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평가를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전 장관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네요, 많이. 예, 5점 이내 격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미세합니다. 미세한 예, 예. 차이고 예.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친유는 원희룡, 비유는 한동훈, 나경원 의원은 좀 포지션이 좀 뭔가 애매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을 네. 친윤 뭐 비윤 반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 프레임이 안 통하고 예. 오히려 한동훈 대 비한동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아하.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과 원희룡 이렇게 했을 때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하던 분들이 만약에 한동훈 대 나경원 이렇게 했을 때 네. 이쪽으로 확 쏠리느냐 하면 아닙니다. 분산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경원 지지자들도 뭐 한동훈 대 원희룡 했을 때는 원희룡 장관 쪽으로 확 쏠리는 게 아니고 분산된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상호 시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뭐 단일화를 한달지 이렇게 나타났을 때의 좋은 결과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강고한 지지세를 그냥 확인해 주는 정도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윤심을 가지고 윤심, 비윤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비한친 한동훈이 아니냐 이거네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예. 보면 네. 그래서 지금 뭐 임요한 의원이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 단일화 얘기했는데 뭐 단일화 해본들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런 여론조사라면. 그러니까요. 저는 인요한 의원께서는 네. 이제 그 정치를 보실 때 좀 전 좁은 시야와 관점으로 보신다고 봅니다. 이 맞습니까? 죄송한데 좀 네. 신빙성이 떨어지는 네. 얘기라고 보고요. 지금 뭐 단일화 언급을 하셨는데 예. 나경원 후보부터 얘기를 하면 나경원 후보는 이 국민의힘의 프랜차이즈 스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뉴진스 같은 존재죠. 예, 이 그 예. 국민의힘의 뉴진스 예. 같은 존재인데 예전에는 이준석 후보하고 전당대회 치렀을 때 아하. 당심에서는 당연히 우위에 있을 우위에 정도로. 있었어요. 네. 민심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밀렸었죠. 그렇죠. 갈 그러니까 때. 이제 전통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은 나경원 후보를 그만큼 좋아하는데 네. 나경원 후보는 그 연판장 사태 때 자신이 어떻게 물러났는지를 상당히 그 아쉬워하고 뭔가 좀 분노에 차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 도전에서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마침 죄송합니다. 그 안철수 의원처럼 철수를 하게 된다면 네. 나경원 후보에게 달리는 꼬리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철수하지 보고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 네. 구도를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원희룡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표가 분산이 돼야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와 단일하게 되면 이거는 뭐랄까 자신이 스스로 비윤이다, 반윤이다를 노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당원들에게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밀어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너무 낮다고 보고요. 네. 죄송한데 죄송할 거 없습니다. 인요한 의원은 네. 뭐 말씀하시는 것마다 저는 좀 그 과거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 게 뭐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네. 부모의 잘못이다, 뭐 마피아든 가족도 안 거린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의원 되고 나신 이후에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뭔가 잘못 짚어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선거 구도라는 거를 이제 짚으실 때 단일화 가능성 언급한 부분은 저는 뭐 크게 안 잘못 맞을 보고 것이다.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언급하고 자, 싶습니다. 마저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맞붙었을 네.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50% 이상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1.1%고요. 윤상현 의원은 21.6%,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게 24.2%여서 다른 어떤 후보들과의 이 양자 대결에서도 뭐랄까 한동훈 후보가 가장 그 우위에 서는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예. 결국 뭐 이 한동훈 대 누구를 앞만 붙여봤자 큰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그러니까요. 때는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로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지역구가 이제 인천 쪽인데 인천이죠, 여기는. 인천 경기에서 다른 후보 대비 뭐 굉장히 좀 뚜렷하게 좀 높게 나온다거나 예. 이러지를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TK, PK에서는 좀 더 이제 약간 미세하게 저조한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 총선 때 그 얼굴을 많이 내밀었는데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수도권에서 좀 더 잘 됐으면 조금 더 힘을 낼 법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 사실은 당원들이 거의 한 40% 가까이 있는
그 뭡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 쪽에서도 영남에.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맞습니다. 누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예 오늘까지 우리 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이 이 세 사람을 압도하는, 또 당심이 8입니다. 민심이 2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그렇다면 지금 조사상으로는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런 싸움이지, 윤심, 뭐 친윤, 비윤 이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잡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네. 12일 정도 아직 남긴 남았어요. 또 한 2주 정도가 미국에서 돌아오시잖아요. 예, 2주 정도가 남았고 최근에 이제 불거지는 저도 과거 얘기는 하고 싶지 네. 않습니다만 여러 단독 보도를 통해서 윤한 갈등이 있었던 시절에 아주 내밀한 이야기들이 그 정치권 관계자들로부터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이런 XX를 어떻게 믿냐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니까 요거 커요. 네. 욕설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네. 크거든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을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역정 내신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내가 좀 미안하다, 이제 내가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니까 그 맥락이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현 국면은 대통령실과 용산에서는 이른바 이제 어명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니들 모두 짐 싸라라는 어명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정도가 맞아요. 예, 예. 뭐 물론 대통령실에서 예, 예. 절대로 선거 개입 안 한다, 당무 개입 안 한다, 전당대회 개입 안 한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도 안 맞고 그렇게 믿는 국민들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국면에서 12일 동안 또 다른 2, 3차전이 없겠느냐?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흐름 자체를 꺾거나 판을 엎을 수 있는 또 다른 수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는 한동훈 우위로 나옵니다만 시간을 좀 더 변수는 있을 거.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대통령실이나 볼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야 심각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보고 맞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심이 중요한 거죠. 네. 결국 당심이에요. 지금 예. 국민의힘 전당대 룰 자체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를 하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훈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으로 한번 가봐요. 자,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 두 사람 중에 누가 좋으냐 지지하느냐 질문했는데 김봉신 대표님께서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전체 중에 그러니까 1,001명 네. 중에서는 이재명 44.9, 김두관 37.8로 오? 예, 아주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예. 예, 오, 지지 후보 놀랍습니다. 없다 뭐 16.4, 잘 네. 모른다 0.9 나왔는데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보면은 일방적입니다. 이재명 87.7, 예, 그리고 김두관 9.9. 예. 김두관 전 의원님이죠. 네. 네, 전 의원님 상당히 그 호기롭게 나오시기는 했는데 지금 아직은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렇게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4대 37 이 정도면 뭐 아주 근소한 차이 아니냐 생각보다 격차가 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한테 봤을 때는 아주 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000명, 1,000명 민주당 지지자만 대상으로 네. 했을 때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는 400명의 중도, 333명의 보수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렇죠.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아마도 이제 이 412명, 333명은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좀 진보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치상으로 보면 이재명 어떤 일극 체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제 필요성으로 응답을 하신 것 같고 네. 내가 또 뭐 심지어 뭐 중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재명을 또 누군가가 다들 지지해 주겠지라는 심정으로 응답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역구, 왜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로 따지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뭐 비례는 정의당을 찍었던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심리로 김두관을 지지하는 응답을 보였을 거다라는 이제 대목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동정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정론. 예. 김두관 전 의원에 대한 동정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김두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인데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약속 대련으로 보이는데 김두관을 그래도 응원해주고 싶다. 호기롭게 등장했다. 네. 그래도 이제 이분을 지지해줘야 된다. 친문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 부울경 정서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공감대도 또한 이 응답층에게도 보면 또 나온다는 있을 수 있겠죠. 이거만 봐도
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예. 이재명 대표한테 많이 쏠리는 모양새인데 요번에 당 대표 예비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25% 이렇게 반영하고 중앙위원 표 비중을 좀 줄이는 걸로 요거는 당 대표 선거도 선거지만 뭐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떤 흐름? 아니, 권리당원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네. 새로 반영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텐데요. 네. 중앙위원 이렇게 이제 중앙위원 네.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이런 그렇죠. 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 다르고 예.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직표잖아요. 어쩌면. 조직표고요. 네. 이분들은 그냥 사실 관여도가 높다라는 정도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이제 정치기 때문에 민심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죠. 자기 직업이니까 이분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는 사실은 내 직업이 얼마나 네. 잘 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민심하고 예. 조금 다를 수 있다. 예, 많이 다를 수도 있죠. 예, 권리당원 비중 뭐 높아졌다는 거 이제 그만큼 어떤 뭐 저는 열혈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열혈 지지층. 열혈 지지층의 비중이 높다는 네. 거니까 뭐 그만큼 뭐랄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뭐 높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뭐 국민의힘이든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네. 당원들의 권리가 어쨌든 좀 커져야 그 정당의 요즘 당원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예. 당원들이 그 당에 속해 있는 어떤 책임감이나 이제 사랑도 뭐 커진다고 봐서 네. 당원들의 주권을 좀 이렇게 효능감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권리당원의 어떤 반영도를 좀 높이고 네. 당원들이 끊임없이 이제 당이나 최고위원들 또 이제 후보들 정치인들 현실 정치에 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좀 집어넣어야 이 실제 뛰는 사람들이 당원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열심히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고요. 아무튼 당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첫 단위가 아무튼 저는 뭐 이번에 첫 단위로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전당대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자, 이번 주 뭐 매번 하긴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표님? 예. 더불어민주당이 34.5%, 네. 5점 이내에서 아주 극히 미세하게 수치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5점 그러네요. 이내입니다. 그래서 오. 대등합니다. 국민의힘이 38.1입니다. 조국혁신당은 9.8, 개혁신당이 4.8, 새로미래 0.7, 진보당 1.9, 그 외 다른 정당이 2.0,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이 7.3, 잘 모르겠다 0.8입니다. 요거 눈에 띄는 게 국민의힘 역전을 했습니다. 뭐 미세하긴 하지만 지난번하고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제 가장 큰 건 주목 효과라고 봅니다. 왜냐면 전당대회 효과입니까? 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언급할 수밖에 없고 예. 다만 전당대회가 저희가 앞서 짚어본 대로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흘러가지만 그만큼 또 주목도를 빨아들이는 그 그렇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목 효과라고 보고요. 또 반사 이익을 얻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전당대회 보다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구도적으로도 그렇고 관심도 측면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가 주류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될 때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 중도 그리고 보수 층의 일종의 반감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에 좀 몰입하는 분들은 이제 이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아무튼 이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층들이 이 여론조사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환경 자체가 지금 구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댓글에 예. 뭐 우리 애청자분들 뭐 전문가들 많습니다. N님인데 네. 보수 표집이 많이 됐네요라고 아주 막 편안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병신 대표님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당 지지율? 예, 정당 지지도요. 예.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높아진 거는 사실은 그 컨벤션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4월 4주에 예. 국민의힘이 29.8이었거든요. 예. 지금 38.1이니까 약간 8.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올라갔죠. 예.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비슷해요. 34.9 그리고 지금 34.4니까 거의 비슷한데 조국혁신당이 그때의 17.8로 고점을 찍고 지금 8%포인트 빠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좀 봐야 되네요. 그 조국혁신당이 빠지면서 예. 국민의힘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오, 이게 이상하네. 묘하죠.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빠진 그 지지세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건 조국혁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
에서만 온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예, 예. 우리가 알 수- 역동성을 좀 예, 보여준다. 역동성.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도 우리 예. 김봉신 부대표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이다 애청자들의 여론을 알아보는 쇼미더 사심 코너입니다. 민심 말고 사심요. 이번 주 저희 질문이 한동훈, 김건희 문자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무엇인가? 요거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한번 예. 짚어주십시오. 예, 총 그 투표를 보니까 4,200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응답을 네. 주셨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미있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다.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익십한 것도 문제인가? 예. 김건희 여사가 왜 이걸 직접 연락하느냐? 개입 예. 아니냐? 예. 댓글팀 존재가 되는 것도 문제 아니냐? 예. 이렇게 여러 개 물어봤는데 예. 다 문제다. 예. 그러니까 뭐 익십, 직접 연락한 거, 댓글팀 그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냥 네. 전부 다 문제다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약 70%를 해당했고요. 네. 예. 사심을 이제 드러내 주신 우리 댓글 주신 분들이 네. 아니 이렇게 그 잘못해 놓고 사과하는 게 어렵냐? 네. 우리 어릴 때 도덕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냐? 댓글입니다. 그래서 서로 네. 이제 책임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사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게 좀 예. 아이러니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또 댓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논란과는 별개로 어우, 특검 나오네요. 특검을 외치시는 그 구독자분이 계셨습니다. 네. 특검을 여러 번 외쳤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 대목을 또 짚어주셨고 모든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일개 개인이 할 수 없다라는 댓글도 보이고요. 네. 아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은 어디로 간 거냐? 아, 요런 답도 있네요. 아마 이제 전당대회 국면도 국면이지만 이제 텔레그램 사태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패싱하고 그렇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연락한 것을 두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댓글 주시는 분들의 어떤 사심이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민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봉신 부대표,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슈 3화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평론 이슈 3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항상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또 질문 전에 공식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집중했던, 주목했던 한 주간의 이슈. 먼저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어떤 이슈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댓글팀, 댓글팀! 네, 여론 조성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너무 특이하게도 네. 보통 이제 그 동안에 한동훈 후보의 그 네. 행보를 보면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하면 네. 즉시 고소, 네. 즉시 고소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뭐 한동훈이 그렇게 수사를 잘했는데 LCT 수사는 왜 그렇게 했대? 이 말 그게 한마디로. 모 기자가 네. 그런 어떤
SNS. 네, 이 말 한마디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한동훈 패소입니다. 아, 한동 네, 좋습니까? 패소입니다. 지기도 하는군요. 네, 패소입니다. 거의 잘 지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 않았다면서 뭐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했지 사직 네. 구장에서 봤다고 했냐. 예, 예. 아주 디테일하게 예, 예. 모든 것을 다 지적하고 네. 바로바로 제소. 그때는 언중에 제소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댓글팀, 여론조성팀이 있었다. 장예찬 예, 전 전 최고가 얘기했던 부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이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네. 내가 사실은 그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체를 모를 수가 없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기록이 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불법한 거냐. 내가 지금 그 불법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알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더 이상 한동훈 문제를 키우지 않으면 나도 덮겠다. 그렇지만 나한테 뭐 고소고발을 한다거나 뭐 나를 건드리거나 뭐 여사님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더 폭로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했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본인도 그랬어요. 아. 근데 왜 본인이 이렇게 확신하냐 했더니 한동훈 측에서 자신에게 아무런 고소고발 무대응으로 나오는 걸 보면 알지 않냐. 야, 모든 대답이 끝났다. 네.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사실 무근이다. 근거 없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 정도면 무대응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야, 정말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이다. 근데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있었던 댓글팀, 여론조선팀이라고 했는데 과연 공무원이 그런 조직을 운영해도 되지 되는 것인가? 않잖아요. 예, 네. 문제가 될 것 같은 댓글팀 구성했는 거 그런 폭로 부분 네. 또 대응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요.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슈가 확 됐다가 네. 지금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약간 덮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 주진우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 요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일단 저기 이거네요. 예, 여기에 관련된 건데 이게 제가 이거를 뭐 주진우 의원 말씀이 어떻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네, 기물 파손.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직접 원문을 보고 네.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 왜냐면 네. 이게 지금 국회 윤리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슈가 될 거라서 네.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먼저 그 원래 발언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맞아요. 이제 순직을 군 장비 파손 사고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했다는 게 문제가 됐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해명글인데 이거 보시면 저는 기물 파손 시 군의 행정조사가 남용되어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는 매우 사안이 중대하므로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서 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 이 말이 순직 해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기물 파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검 여부에 대한 이제 필리버스터에서 군의 행정조사 남용 얘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네. 이거를 장비 파손에 빗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문을 일단 보고 네.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 군의 올해 입장에서 쉽게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긴 하거든요. 본인도 저렇게 하니까 글쎄 우리 애청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뭐 판단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금 이슈는 검찰청 폐지 또 수사하고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검수완박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개혁 방향? 일단 왜 이제 와서 이걸 하냐, 이제 와서 하냐, 네. 지난 정권에 좀 제대로 하지 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뭐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뭐 이제야 이제 그 좀 더 근본적인 이게 문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느낀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서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절차를 진행을 해서 뭐 체계를 바로잡아 보겠다라고 시도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난 정권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됐던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휘발성 있는 단기적인 정책 소지로 계속 사용이 됐거든요. 소비가 네.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식으로 소비되지 않고 정말 국가의 이제 중요한 수사 시스템을 바로잡는 좀 길게 보고 접근하는 그런 길게 게 봐야 그런 게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중수처하고 공소청이 됩니다. 검찰청이. 네. 수사는 중수청에서 하고 중대범죄수사처. 검찰청은 기소청, 공소청 이렇게 되는 게 이 개혁 법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와 기소를 네.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진짜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사실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때도 아 개혁? 개혁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약간의 네. 대중들에게 주는 피로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뭔가를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개혁이.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주는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 예.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화요일 날 네.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이제 사설인가요? 기사에서 네. 검찰 여태 뭐하다 지금 이 전 대표 부부 소환하냐. 이제 소환하냐? 여태 뭐하다가 이재명 대표 부부. 네. 그게 이제 검사 탄핵 발의 이틀 만에 아하. 바로 소환 통보를 날렸는데 네. 검찰에서는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가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통상적인 절차냐. 네, 네. 이게 처음 문제가 되게 된 게 2022년 1월인데 그때로부터 1년 9개월 동안 그냥 묵혀두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묵혀두고 있다가 또 그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통보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중립성과 공정성을 네. 지금 다 지킨 거냐. 아하. 그런 취지의 기사를 냈단 말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4명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막 검사들이 들끓고 있다. 막 이원성 총장이 막 지금 막 결기에 차 있다. 막 이러고 하는데 네. 이문정 검사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아니래요. 검사 아. 게시판 조용하대요. 조용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프로스. 몇몇 그 원래 쓰던 글 쓰던 검사들 쓰고 뭐 댓글 좀 달리지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사들이 이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자기 자신들의 그런 과오가 드러날 때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아, 검사 중에도 네, 검찰청 있지만 내에도 있을 절대 것이다. 드러내지는 못하겠죠. 아하. 절대 드러내지 못하죠. 그래서 검찰 개혁 이거는 이제는 뭐 너무 당연한 걸로 이제 이제는 조선일보도 얘기하잖아요. 조선일보도 그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네. 자, 그렇다면 두 분한테 한번 질문들을 법조인들이시니까 검찰 개혁을 할 필요는 있다. 검찰청 폐지만이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아닌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네, 것 네,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 검찰 개혁의 기본 검찰 개혁을 관통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예. 견제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그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네.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와 균형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수사 기소 분리라든지 네. 뭐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네, 제가 고소하게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만 예, 쓰던 말이라 제가 그 썼습니다. 저기 수사 기소 분리는 네.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 공소청 설치, 그러니까 결국 경찰청을 폐지하자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기 중수청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뭐 수사처 이걸 만들겠다는 건데 이 둘 다 원래 그 지난 정권의 초기 검찰 개혁안에 들어있지 않은 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지난 정권 후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얘기인데요. 지금 그런 기준에서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중수처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네. 대한 얘기는 뭐 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이슈가 되는 건 공소청이니까요.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가는 것이 네.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됐고요. 저도 사실 초기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저도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괜찮습니다. 지난 정권 때 예. 공수청법 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입법 검토 보고서 썼거든요. 네. 말씀을 드리면
이걸 왜 그냥 없애면 문제가 좀 체계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찰하고 검찰하고가 서로 이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견제를 해야 되는데 수사권이 경찰이 가져간 대신에 검찰이 견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하나가 영장 청구에 관한 통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사 중의 통제고요. 그렇죠. 수사가 끝난 후에 이것이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 검찰로 넘겼을 때 네. 검찰이 수사된 것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보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수사에 보완할 게 있다거나 아니면 수사에 인권 침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네. 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수사를 예를 들어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 또는 권력자를 봐준 경향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검찰이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을 검찰이 견제하는. 예, 견제하는 네. 2차적 수사권 또는 아하. 보충 수사권이라고 하는데 그 수사권은 검찰에 줘야 된다. 네. 그래야 견제가 된다. 견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기관을 완전히 빼면 안 되고 그래서 검찰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원래 생각이었어요. 네, 원래는. 그래서 네.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네. 그건 틀린 건데 지금 이제 공소청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2차적 수사권까지 공소청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다 빼겠다. 예, 다 빼겠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수사권을 빼는 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국가 제도라는 게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검찰과 검찰의 관계가 네. 경찰을 사실은 검찰이 감독하는 관계로 왔잖아요. 그 이유가 일제시대 때 그 순사들, 쉽게 얘기하면 일제 그렇죠. 순사들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예. 경찰이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그 권력자 앞에서 약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라고 하는데, 네. 그 구조 자체도 일제시대의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그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공수청 문제도 이미 검찰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검찰이 정권을 잡고 검찰 방식으로 그 국가를 운영하는 게 어떤 문제를 했는지 우리가 이미 경로를 겪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금까지의 검찰과 저는 연속성을 끊을 필요가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청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관청이. 예, 그래서 저는 공소청 현재 논의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네. 다만 여전히 견제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는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더 이상 검찰이 직접 견제할 수 없고 보충 수사권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이거를 아마 이걸 여기 보시면 네. 중수청과 관련해서 총실 산하에 둔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게 그 조국 혁신당하고는 안이 달라요. 조국 혁신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고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사실은 총리실 밑에 두는 이유가 그 수사의 보충 수사권을 총리실 산하로 총괄해서 이거를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염두에 두고 여기는 겁니다. 네. 그런 안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요걸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되게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짧게 요점을 네. 들어보니까 네. 과거에는 네. 뭐 이렇게까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죠. 완전히 네. 완전한 어떤 필요성보다는 좀 보완적인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더 필요하다. 네, 더 필요성이 강화됐다라는 말씀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검찰 조직 자체를 그냥 두고서는 도저히 어떤 새로운 끊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야 된다. 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네. 대통령이 아마 이런 법을 만들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지금 거의 자명해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탄핵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탄핵 얘기 좀 해보죠. 네. 탄핵 지금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도 하고 있고, 탄핵 관련해 청문회 한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반발하고 있는 것이 네.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빌미로 탄핵 조사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거는 본회의 의결이 없는데 탄핵 조사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뭐 위법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안건 청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 안건 심의를 위해서 청문회를 여는 거예요. 네. 이 중요 안건 심의를 청문회를 그러면 국민이 이제 거의 140 지금 6만 7만 그런데 이제 7월 20일까지 되면은 거의 뭐
최소 180만 정도는 뭐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드는데 네. 국민 180만 명이 이런 조목조목한 이유를 대며 탄핵을 발의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했을 때 국회가 무시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네. 아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국회가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정답이냐?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의문이고요. 그러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뭐 발의가 140 그때도 뭐 7만 정도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때는요 청원을 대통령실에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해 주십시오. 청와대에게 발송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수신처가 청와대가 아니잖아요.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네. 그리고 그 당시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 150만 명이 대통령을 응원한다라는 또 청원이 있었거든요. 네. 반대되는 청원이 더 많았고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탄핵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특히 추경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결도 없었는데 이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적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지적 어떻게 타당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셔야 돼요? 저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법을 제가 지금 펴놓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청원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국회법 이제 123조에서 청원서가 제출이 되고요. 네. 제출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거. 이거는 이제 동의를 받았잖아요. 청원서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4조 1항에 의해서 의장이 청원 접수를 이제 확인을 해요. 접수가 됐으면 이거를 이 청원서를 소관위원회 회부에서 심사하게 해야 됩니다. 네. 심사가 이제 간 겁니다. 법사위로 간 거예요. 그러면 125조에 의해서 이거를 심사한 위원회는 이거를 파악해서 보고해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되냐면 60일 이내로 해야 돼요. 그렇죠. 90일 이내로 조사를 해서 의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90일 이내로. 예, 125조 5항이에요. 국회법. 예, 국회법 125조고 이게 시간이 더 걸릴 경우에 중간 보고를 한 다음에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아하.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딱 있네요. 정해져서 의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장은 위원한테 보내고 그러면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해서 이 청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되거든요.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의장하고 위원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국회 본위에 무슨 이런 의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법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장 권한 또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질문이 좀 나왔는데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건넸던 질문 같습니다. 추 원내대표 발언부터 이 전 대표 답변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답에는 OX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OX 말고도 답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자, 이재명 전 대표의 답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야말로 우문현답이다. 아, 현답입니까? 아니, 예. 뭐 OX냐라고 물어보는데 네. OX만 있는 답이 있는 게 OX만 아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싹 교육을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뭐 탄핵을 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되는 거냐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연설도 굉장히 민생에 가까운 네. 먹고 사니즘이 가장 중요하다. 먹고 사니즘 얘기했습니다. 네. 오히려 네. 대통령보다 더 민생을 먹사니즘. 챙기는 네. 야당 대표다. 그래서 진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네. 근데 대통령이라는 게 거기서 뭐 호령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민생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이냐.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내가 야당 대표를 하겠다는 거는 뭐 탄핵 아니다 이걸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당 대표 그 선언문까지요. 예. 이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왜 탄핵까지 이거 아니야? 네. 탄핵이 앞으로 사실 계속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탄핵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의원이 물어야 되는 물으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질문했어요. 이렇게 OX라고 질문하셨어요. OX를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어쨌든 탄핵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아주 비상 절차잖아요. 탄핵까지 가기 전에 나라가 바로 잡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해서 국정 방향을 이렇게 갑시다라고 여당 대표에게 의견을 묻는 게 맞지. 탄핵할 거야 말 거야고 물어보는 건 사실은 질문이 잘못됐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문자로 지금 계속 문자만 나옵니다. 일시비냐 아니냐 누가 보냈냐 등등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요 내용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진중권 교수가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하고 총선 직후에 57분간 통화했다 이런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 보면 다 다르다. 본인 얘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이 문자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진중권 교수 이 얘기까지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긴 장문의 문자를 여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보내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결정을 굉장히 촉구하는 문자예요. 네. 그리고 댓글팀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처럼 의심을 했다면은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댓글팀 얘기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댓글팀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뉘앙스보다는 우리가 한 배를 탄 한 식구인데 내가 설마 그랬겠느냐 네. 그런 의심은 잘못됐다. 뭐 그런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은 문자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통령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면서 내 와이프가 말이야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다 했는데 이렇게 뭐 일십하고 이런 게 뭐 이게 그래서 XX라고 얘기를 했죠. XX라고 이런 XX를 믿을 수가 있겠냐. 이게 어째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걸까요? 자기 말씀처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 또 순방도 간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묻히고 결국은 문자냐 일십이냐 댓글팀이냐 이런 내용만 지금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권의 성격을 상황을 보여주는 네.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근무하는 직장이 가로수길에 있는데요. 네. 강남 가로수길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메인 스트리트의 3분의 1이 저도 가봤어요. 다 비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공실이 너무 많아요.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자냐 이게 문제. 사실 좀 뭘 떠올렸냐면요. 예. 이 문자냐 아니냐가 사실 이게 현재 집권 여당의 그 세력이나 이런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예속 논쟁 생겨거든요. 예속 논쟁. 이게 단파 싸움의 시작이었죠. 이게 뭘로 시작했냐면 어르신의 상을 어떻게 치를 걸 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죽어나갔고 당파가 갈렸거든요. 예. 지금 그때 당시에 성리학과 그런 명분이 사실은 명분으로 왕의 이런 정통성과 왕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했던 시절이고 그걸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화가 벌어졌어요. 지금 같은 겁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있어서 현재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문자, 그 다음에 그분의 의사,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국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주객이 전도됐다. 이 네. 말씀인 거잖아요. 외속 논쟁하지 말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김건희 여사를 측천무에 축천무. 비유하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배신자, 윤석열은 소인배. 네, 그렇게 기사죠. 기사입니다. 본인 얘기 아니죠? 네,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측천무. 측천무. 예. 그리고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기회주의자.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근데 이 기사에서도 네. 여권의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김건희 여사 측천무 이미지만 남았다. 측천무 정말 그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자신 남편의 아들과도 다시 한번 결혼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아들과도 한번 결혼을 하고 그 후에 황제까지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측천무에 비유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국정 개입이다.
와, 이 국정 개입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데 네. 예의가 있네 없네. 왜 문자를 씹냐? 이렇게까지 그렇죠. 해서 문자를 씹으면 안 되지 않느냐? 답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의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논란으로 가고 있다.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게 네. 더 놀랍습니다. 더 놀랍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6월 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발됐던 아쉬움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좀 얘기 소개해드리면 최상병 사건의 현장 지휘관 이용민 포대장이죠. 그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 지난번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김경호 변호사 대담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 김종대 전 의원도 나옵니다. 자, 내일 내용이고요. 이어서 2부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됩니다.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는 해문 양희삼의 종행 무진 코너입니다. 자, 양희삼 목사님, 해문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나오면 항상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네. 자, 지난주, 이번 주 문자, 익십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또 김건희 여사 두 사람 간의 그 문자 내용 공개가 됐는데 네. 스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문자 내용 보고 네. 한 가지 언뜻 든 생각은 김건희 여사의 그 정무적인 감각이라 그럴까요? 네.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 여태까지 있어왔던 모든 그 논란들을 보면은 예. 그 소위 그 운동 경기로 치자면 서브권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 서브권자라는 건 뭐냐면 먼저 공을 그 던지는 사람, 항상 먼저 던지는 사람. 그 선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모든 김건희 여사의 논란, 약간 더 아래쪽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모든 무리는 다 김건희 여사 스스로 서브권자가 되어서 일어난 일이지 누구의 걸 받아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그 한동훈 후보와의 김건희 여사의 논란에도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서브를 넣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서브를 한동훈이 받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판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 논란 자체가 거기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종결돼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임의의 타이밍에 네. 한동훈 후보의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 그거를 제3자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다시 서브권자가 되었다는 서브에 서브를 넣은 아주 그 독특한 전법을 문자 메시지도 서브했지만 이 예. 공개하는 것도 그렇죠. 서브다. 예. 아. 예, 그래서 다시 이런 나라를 발칵 뒤집는 이 정도의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정무 감각이라고 안 할 수 항상 없습니다. 그 이슈를 선점하고 잡는데 뭔가 노련하다. 이렇게 노련하죠. 짚어주신 것 예. 같아요. 늘 주목받고 싶으신 분이시잖아요. 아, 예, 예. 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뭔가 좀 이상했어요. 네. 문장이 너무 매끄럽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뭐 조선일보에선가 이렇게 많게 해서 나온 네. 거라고. 원래 저렇게 다 말씀을 수려하게 유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하. 이상한 문자 평소에 보면 이상한 문자들이 많았었는데. 다른 문자들 보면 뭐 아니면 저기 문자 그 녹음했던 자료 보면 좀 다른 것 같기도 네, 그리고 한데 아니 문자들이 저기는 상당히 잘 썼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이분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예. 점을 찍는데 네. 이게 막 엉뚱한데 아무데나 막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닌데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좀 만져졌다. 요거 점은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예, 지금. 예, 예. 이거 누가 만졌다.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정말 일부러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네. 국정농단 그리고 당무 개입의 이 흔적들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댓글 부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댓글팀. 이거 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드루킹 사건 그것 때문에 네, 네, 김경수 지사는 이게 뭐 사실인지 감옥 갔잖아요. 감옥까지 징역 갔다 살다 오고 지금 나가고 네. 아무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주목하지 않고 네. 이 껍데기에 지금 예. 이게 진짜 엄청난 사건인데요. 네, 엄청난 일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일십을 했니, 네, 뭐 무시를 네, 네. 했니, 무시를 안 했니 여기에 초점이 간 게 좀 이상하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이 종횡무진 코너에서 대통령 부부하고 한동훈 후보 관계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자 내용을 좀 보면 또 보도 같은 걸 보면 이런 어떤 윤석열 한동훈의 갈등 배경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렇게 좀 풀이가 되거든요. 막 아마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무슨 문자 그 보고 지금 나오면 이 이후에 갈등들을 막 풀라고 했는데 풀리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한동훈 예.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갈등이 유독 만들어졌다고 저 생각하는데 네. 한동훈 후보가 저 문자를 받고 대답하지 않은 이유 저 알 것 같아요. 뭐죠? 두 분의 관계가 오래됐는데 옆에서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 김건희 여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화 한 번씩 돌리고 예, 의견 청취하시고 예.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서브를 넣는 스타일이라서 알았기 서브를 때문에 넣는 스타일이다. 저기에 말려 들어가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링 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십 대답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깍쟁이처럼 보이겠죠. 아. 링 위에 올려야 되는데 예.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기술을 걸어보는데 답을 안 해서. 하고 링 위에 좀처럼 올라오지 네. 않고 아웃복싱을 구사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에게는 조금 약간 갸우뚱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한 갈등은 김건희 여사 때문 맞습니까? 뭐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예. 우연히 이렇게 뭐 떠가지고 예. 봤는데 거기서 뭐 둘 사이가 뭐 연인 사이다 막 네? 이렇게까지 아이고 이야기하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아니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버죠, 유튜브. 예. 뭐 그건 그래서 아니고. 저도 아니죠. 신기해 네. 뭔 소리야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겠죠. 예. 뭐 집으로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넥타이도 선물했고 뭐 우리가 알려져 있는 네. 이야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온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네. 아닙니까? 이 한 분이. 예.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시도하고 갈등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나라가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지금 속상하다? 맞는 상황인가? 네. 민생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한 가지 더 제가 저 사건을 네. 보면서 우연히 든 생각인데 네. 그 김건희 여사의 성격과 여러 가지 패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성, 남성 정치인이나 남성 고위 관료를 대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이 동성, 여성들을 대하는 모습은 이렇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예로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 하나는 그 김건희 여사가 2022년에 봉하마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참배하러 갈 때 네. 그 무용과 교수라고 알려진 뒤에 네, 뒤에 서 같이 있었던 적이 서 있어요. 있던 예. 근데 교수가 그 있었죠. 여자 왜 갔을까요? 예. 그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가자고 했으니까 갔겠죠. 그 여자가 자기 데려가 달라고 그렇죠. 갔지. 당연히 아유,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가자고 했는데 그 여자가 따라왔다는 거는 그 여자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상하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왜 뜬금없이 저 여자를 데리고 갔는가? 네, 네. 그리고 그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네. 번째는 그 나토의 회의에 그때도 참석할 텐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때 비서관 부인을 사사로이 태워서 네. 본인 의전을 시켰던 케이스가 있어요. 난리 났었죠. 그렇게 이제 그래도 그것도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른 관료들이나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 상하 관계로 대하고 있는데 네. 어쩌면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이 한동훈 위원장 부인과 김건희 여사와 오랫동안 알았을 텐데 네. 거기에 약간 갈등의 모습이 저에게 직감적으로 보여요. 잠깐만 이거는 개인적 의견이죠. 네, 개인적 의견이에요. 한동훈 그 위원장의 그 부인, 변호사인데 네, 전 변호사인가 뭐 네. 진 변호사인가 그렇죠. 네. 진 뭐 변호사죠. 그분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동훈 후보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네. 됐을 때 어디 급식 코너에 김치 닦으러가 네, 한번 맞습니다. 나오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번 나오고 사라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분이 예. 그때 급식하러 나오셨을 때 그 뭔가 자기도 알리고 남편이 그렇죠. 비대위원장이니까 네, 네, 자기 네. 뭔가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번 나오고 악플세를 갖고 바로 사라졌죠. 들어가셨는데 예. 그분을 제거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 네. 곰곰이 생각해 볼 개인적 때 의견이십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이십니다. 그거 아마 예. 김건희 여사 아니었을까? 야, 아, 우리 스님은 혼자 예리하세요. 사시는 분이 너무 예리하시네요. 근데 아니 저 김건희 여사의 저 문자 있잖아요. 네. 저 문자를 익십하도록 한 사람은 그럼 누구였을까? 결국 한동훈 후보와 혹시 그 한동훈 후보도 부인과 상의하셨을 텐데. 와이프. 네, 네. 그런 갈등의 모습이 그럴 살짝 수도 보였어요.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저의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 생각이시고 뭐 그 하나가 문자 보면서 대통령이 계속 경로를 하고 일십 논란이 또 일어나니까 또 경로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 마음은 또 확실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음. 아, 뭐 화가 잔뜩은 한데 그게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가스라이팅까지 된 상태다. 아하. 이렇게까지 보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런 맥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우리 만화님, 네. 나의 옆에 있는 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XX 나왔던 것도 일시비 등등으로 화가 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또 하나 뭐 하실 말씀이 근데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네. 그 성격상 뭐 예. 문자 안 읽었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네. 좀 화를 내신 거는 만든 것 같아요. 예. 근데 화를 냈다면 문자를 안 읽어서가 아니라 저 문자 내용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이를테면 저 이야기를 그 발고한 대통령에게 발고하면서 예, 있었던 예. 태도 예. 네, 그것이 짜증나가지고 화를 냈다. 네, 아마 경로로 이어져서 한동훈 후보에게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좀 일십했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마디 더 하자면 저 텍스트의 내용을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약간 손본 텍스트를 네, 보고 있는데 저 내용에 숨겨져 있는 다른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식 논란이 아니라 그 텍스트에 숨겨져 있던 어떤 다른 것들이 대통령을 경로하게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100배 사과드립니다. 뭐 네. 부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 어떠실지요? 말투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네. 네.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자, 이것도 관련해서 진중근 교수 또 내용 얘기도 조금 눈에 띄는데요. 통화 내용 57분간 통화를 했다고 공개를 했고요. 주변에서 사과를 말렸다.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김승희 여사 사과를 말렸어요? 그나저나 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아닙니까? 김진중근 교수입니다. 예. 아니 저렇게 사적으로 통화를 계속하고 이러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네. 것도 과연 맞나 아하.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 근데 뭐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그 사과를 말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가 발전일 확률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주변에 뭐 소위 말하는 간신들이 네. 예, 아예 뭐 그런 것까지 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근 교수의 등장. 그러니까 이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뭐 이야기하는데 맛이 좋은 음식이 있으면 네. 파리가 꼬이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진중근 교수는 이제 딱 아주 지향점은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네, 한동훈 그렇죠. 위원장 같아요. 저 예. 누가 등장하든지 간에 저 파리를 쫓을 수 있는 방법, 오지 말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예. 그거를 잘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 파리들에게 지금 제가 볼 때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거기에 꼬일 수 있는 파리들에게 그렇지. 그 뿌리고 자격증을 준 거야. 파리들이 오도록 만드는 거네요. 아니 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파리들도 아. 제안을 한 거예요. 아. 네, 비표를 주어가지고. 파리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비표를 주는 행위가 이제 전화나 문자 같은 것으로 한동훈 후보에게만 문자나 전화 하신 것이 아니고 네. 무수한 사람들에게 예.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모기장을 설치해가지고 네. 다른 파리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거는 제가 볼 때 늘 권력의 주변에 있는 이른바 떠벌이 네. 혹은 덩다리들이 특정되면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 사람들의 그 이너서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안 만한 좋은 점. 부분이다. 그럼 나중에 그 녹음 자료 공개되면 어떡할 겁니까? 또 저 사람 말고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뭐가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 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요 공범으로 처벌을 뭐 받았나요? 집행유예 받았던 이모 씨, 이종호 씨가 있는데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 자기가 구명했다라고 막 자랑하는 내용. 요 발언이 지금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일단 VIP 얘기도 나왔고요. 근데 VIP, 이 VIP는 또 뭐 좀 다 취재하니까, 요거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뭐 이렇게 또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네. 일반인분들은 뭐 그런가 할 수 있지만 네. 뭐 변호사님이나 저나 이제 군생활 장교 해본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저게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VIP는 무조건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누가 사령관을 VIP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서 군대 사령관을 VIP라고 해. 큰일 사령관이에요, 날라고. 그냥. 사령관을 하거나 네. 아니면 사단장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사령관을 VIP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죠. 예,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근데 그 군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호도하면서 네. 이렇게 눈을 흐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만 좀 합시다 좀. 네. 이게 결국은 좀 결정적 증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떠벌이와 덩다리들은 가장이 생활화돼 있어요. 요 떠벌이들이구나 이것도. 예. 근데 저분이 네. 김건희 여사가 진짜 아는지는 모르는지 그거는 이미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까운지. 그러나 매우 절친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겠죠. 예. 그러면 윤석열 내가 잘 알지. 예. 술 먹고 전화하고 네. 하는 그런 떠벌이 덩다리 세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의 말은 뭐 100% 신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떠벌이 덩다리들에게 일정 수위 이상의 친밀도를 과시하는 증거와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또 증거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네.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벌써. 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청문회 기억할 겁니다. 네. 임성근한테 이종호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모른다. 골프 네. 친 적도 없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벌써 다 했어요, 국민들 보는 앞에서. 네. 지금 보면 모르지 않는 상황이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녹음 자료 보면.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박지원 변호사님을 모릅니다. 네. 제가 모른다고 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국민들이 네. 봤을 때 이게 거짓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예. 이런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살아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네. 낳고 덮는데 언제까지 덮어질 수 있을까 싶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장과 허위
아주 익숙하신 분들이 잘 네. 인용하는 건데요. 자기를 위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자기한테 자기를 지키기 위한 네.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 법상으로도 형법상으로도 그러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증거인멸하는 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한다고 봐요. 예.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네. 저분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무수히 저 VIP는 계속 특정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런 그 소위 수준 높은 떠버리 덩다리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강도가 깊은, 그렇죠. 강도가 센. 네. 네. 아마 이제 구명 로비 이제 결국 그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이모 씨가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주가 조작 사건의 김건희 여사 공범이고요. 결국 이 이모 씨가 임성근을 자기가 구명을 했다. 별 4개 내가 만들어 준다.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이제 떠벌렸다는 네. 거예요. 네. 자, 뭐 일단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지만 뭐 추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제가 언론인은 아니지만 네. 그 언론의 생리상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또 반응 보고 그 다음 거 던지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땐 그 다음 거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이거는 정말 뭐 민주당에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때보다도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게 이번 일만 그랬을까 과연 다른 건 안 그랬을까? 그 뭐 최재형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쇼핑백 들고 줄 서 있었다고 하는 이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경북경찰청은 이제 며칠 전에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해서 불송치 결정을 지금 내린 상황인데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또 자기한테 그 거짓말 허위사실한 사람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조치는 뭐 그 사람 권리인데 네. 하겠죠. 근데 저 법적 조치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 욕했던 뭐 사람들. 저분도 이제 그 본인을 항변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한 거지 실제로의 어떤 조치에 이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리고 저분이 지금 자제하고 근신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법적 조치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자기는 무고하다. 좀 명예가 훼손당했다라는 이제 그런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뭐 구명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그리고 사과의 형식도 뭐 자기한테 뭐 메일을 보내거나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사람의 임성근 사단장의 머리 나온 것 같지 않고요. 일종의 그 검찰 세력들에게서 어떤 오더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더요? 그러니까 오더거나 아니면 뭐 참고를 했거나 누구 도움을 받았거나 지금 우리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도 고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한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는 우리는 뭐 변호사님 계시니까 괜찮긴 하지만 제가 뭐 괜찮긴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해라. 그러면 우리 그 고소당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또 다시 역고소를 하겠다고. 김남국 전 의원이 무료 변론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김남국 변호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싶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다뤄보죠. 탄핵 청문회 추진하겠다. 법사위에서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탄핵 청문회 40여 명의 증인을 지금 채택하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은순 장모까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겠죠. 근데 결국 이제 그 둘을 구인할 수 있느냐, 강제적으로 청문회 출석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건 좀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어떤 조치라기보다도 이렇게 공격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아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상대편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청문회 추진과 동시에 아까 첫 번째 서두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또 다른 이슈를 다시 제공함으로써 던질 것이다. 저 문제를 돌파해 나갈 거기 요것도 때문에 던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라도? 그렇죠.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는. 파문을 일으키는. 예. 그래서 새로운 또 이거보다 더 쇼킹하고 재밌는 이슈로 저 청문회 정도 이슈가 이슈로 덮일 예. 것 같아요. 예. 돌파하는 그런 작전을 쓰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하고 예측을 있습니다. 하신 예. 부분입니다. 예. 네. 목사님. 뭐 네. 저도 그 부분 정말 동의가 되는데 예. 일단 민주당에서 이렇게 증인 채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안이 계속 채택할 수 시끄럽고 있죠. 이렇게 네.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고 뭔가 그 소위 말하는 빌드업.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서 결국은 지금 뭐 여당 내에서 먼저 자기들이 뭐 탄핵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끼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결국 무엇인가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빌드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결국 또 시민들이 국민들이 또 고생하면서 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서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이 됩니다.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되니까요. 자,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